나는 조령을 혼자 남겨둔 채 또다시 숲을 향했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조령의 놀라움은 컸다. 어릴 적부터 부친의 수련을 보며 자란 그녀의 안목 또한 꽤나 높았다. 그런 그녀로서도 이런 쾌석한 신법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나는 품 한가득 잔가지를 안고 돌아왔다. 나는 우선 잔솔가지를 지펴 불을 피웠다. 장작불의 온기가 퍼지면서 동굴안은 이내 훈훈해졌다. 나는 또다시 산속을 뒤져 음식을 구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구해온 음식을 2번도 씹지 못한 채 개워내고 말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공자님 용서하세요. 힘들게 구해오신 건데. 아닙니다. 제가 먹기에도 너무 거칠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나는 열매를 들고는 또다시 숲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에 돌아온 내 손엔 털이 뽑힌 꿩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피워놓은 모닥불에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익어갈수록 먹음직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렇게 요기까지 마친 조령은 하루의 피로가 밀려드는 듯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든 조령을 바라보던 나는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그녀 곁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밤새 열기가 식지 않도록 모닥불을 지펴야만 했다.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이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수한 가능성의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밤은 깊어만 갔다. 다음 날, 나는 날이 밝기 전에 산속을 뒤져 토끼 2마리를 잡아왔다. 손질을 마친 나는 그녀가 깨기 전에 토끼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나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공자님? 네.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셨죠? 식사를 마치는 대로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외람되오나 공자께서는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척을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발 가는 데도 떠돌고 있답니다. 또다시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나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여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저에게 잠시만 말미를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3일 만에 조령은 자신이 입고 있던 신부복을 뜯고 자르고 꿰매어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만들었다. 나는 그 옷을 보고 감탄조로 말했다. 직접 만드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예쁘고 편해 보이는 옷은 처음 보았습니다. 조령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께선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음식과 바느질을 가르쳐 주셨지요.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공자님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녀 공자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마저 할 수 없다면. 말하던 조령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난 깜짝 놀라며
서둘러 조령을 달래기 시작했다. 미안하오. 내 생각이 짧았소. 내 어찌 그대의 성의를 마다하겠소. 그러니 눈물을 거두시오. 그럼 소녀의 성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받고 말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조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공자님. 이렇게 조령과 함께 산중 여행을 한 지도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자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처음 여행을 시작하며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먹는 문제였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잡아 불에 구워 먹는 게 전부였다. 궁중 생활로 입맛만 더럽게 고급스러워진 나에겐 이런 원시적인 방식으로 먹는 게 고역 중에 가장 큰 고역이었다. 그런데 조령이 곁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그녀의 손길만 스쳐도 음식들이 거짓말처럼 산의 진미로 변하는 것이었다. 마치 마법처럼. 더구나 그녀는 들풀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천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자님, 나물과 버섯을 좀 무쳤습니다. 맛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 입 받아먹은 나는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다. 너무 맛있어. 최고요, 최고. 조령은 내 말에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꺼내놨던 양념통들을 다시 배낭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보며 물었다. 공자님, 이렇게 좋은 보찜은 처음 보았습니다. 분명 명나라에서 건너온 보찜이겠지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말을 들은 나는 당치도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건 내가 직접 도안한 100% 조선에서 만든 물건이니 조선에서 난 황소 가죽에다 한양 최고의 갓파치가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만든 진정한 명품이요. 명품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말을 얼버무리며 밥을 크게 한술 떠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나물 버섯 무침을 집어 입에 넣었다. 역시 꿀맛이었다. 맛있게 먹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조령이 뭔가 생각이 난 듯 내게 물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산중 생활을 하는데도 전 한 번도 모기나 벌레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전 어젯밤에 6군데나 물렸는데 모기란 놈도 낭자처럼 착하고 예쁜 사람은 물지 않나 봅니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낭자. 그 말을 들은 조령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본래 소녀는 피부가 예민하여 풀만 스쳐도 풀독이 올랐습니다. 더하여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큰 홍역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을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나물과 버섯을 캘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법 깊은 숲까지 들어갔다가 그만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벌떼가 제 주위를 맴돌 뿐 한 마리도 저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지금 제 말이 믿어지세요? 조령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들은 조령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그런 조령을 보며 내가 말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낭자가 목에 걸고 있는 청옥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옥패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옥패는 본시 만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하여 해충도 퇴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조령을 보았을 때 그녀의 의식은 큰 충격으로 혼미했으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때 떠오른 것이 청옥패였다. 나는 청옥패를 꺼내 그녀의 품 안으로 밀어 넣었다. 청옥패를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청옥패는 지금까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자, 받으세요, 공자님. 조령은 갑자기 청옥패를 꺼내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소녀는 일이 귀한 건지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당장은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떠날 마음이 생기면 그때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곧 떠날 사람처럼 말을 하자 조령은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보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뜻은 그게 아니오, 낭자. 그 청옥패를 달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본시 낭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오. 이제부터 그것은 낭자의 것이오. 갈 때도 가지고 가시오. 그러니 제발 눈물을 거두시오, 낭자. 내 말을 들은 조령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조령은 생각했다. 언제까지나 공자님 곁에 머물 거라고. 오늘은 조령이 보고 싶다는 백두산 천지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내가 배낭을 메고 일어나자 조령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와 내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나는 그런 조령을 번쩍 안아들었다. 준비됐소, 낭자? 네, 공자님. 나는 조령을 안고 숲을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다. 산과 산을 넘고 계곡과 계곡을 건넜다. 조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언제나 조령을 안고 이동했다. 지금은 이런 행동이 익숙한 듯 가끔 조령은 내 품에서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이동 간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계곡 사이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이 온천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문득 며칠 전 조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날이 덥고 습한데 계곡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밖에 씻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엔 어머니께서 늘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나는 잠든 조령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조령이 이곳을 보고 좋아할 얼굴을 떠올리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씻기 좋은 자리를 찾아 조령을 깨웠다. 낭자, 그만 일어나시오. 이러다 목욕물 다 씻겠소. 내 말을 들은 조령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지금 목욕이라고 하셨습니까? 저기를 보시오. 내가 눈짓으로 가리킨 곳엔 거대한 바위가 물길에 깎여 구슬을 깨워 놓은 듯 방울방울 웅덩이가 파여 있었다. 그중 한 곳으로 온천수가 흘러들고 있었다. 내 품에서 내려온 조령은 김이 오르고 있는 웅덩이에 손을 담가 보았다. 따뜻했다. 고개를 든 조령이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던 조령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목욕은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벌건 대낮에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목욕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런 조령을 보며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씻으시오. 내가 저 바위에 올라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 안심하고 씻으시오. 내 말을 들은 조령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지켜보겠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 말뜻은 그러니까 절대 낭자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겠다는 것이 아니었소. 그러니까 나는 돌아앉아 있을 생각이었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보지 않고도 볼 수 있어. 아니, 그렇다고 낭자가 목욕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을 들은 조령은 귓볼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다 당황해하는 내 모습을 보던 조령의 눈가에 짓궂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빤히 쳐다보던 조령이 무슨 결심을 한 듯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좀 전에 말했던 바위 위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얼른 돌아앉은 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말이나 좀 하던가. 물이 마르나? 뭐가 그리 급해? 말을 하면서도 조령의 하얀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젠장,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또르르 또르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꾸만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다. 나는 강하게 머리를 내저으며 그 모습을 지워버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심란해지기만 했다. 뭔가 뜨거운 곳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내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살짝 한번 훔쳐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내 머리통을 쥐어 뜯으며 말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 아버지, 아미타불. 바로 그때였다. 마치 살갗을 도려낼 듯한 강한 살기가 느껴졌다. 나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조령이 목욕하고 있는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뭔가가 조령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조령은 깜짝 놀라며 물속으로 몸을 감췄다. 얼굴을 붉힌 채 잠시 망설이던 조령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조령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좀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왠지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던 조령의 몸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같은 시각 조령의 주위를 살피던 내 눈에 수풀을 헤치며 호랑이 한 마리가 조령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깜짝 놀란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호랑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막 일장을 날리려는 순간 그놈은 비호 같은 동작으로 내 공격을 가볍게 피해버렸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놈은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며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놈의 몸 이곳저곳엔 크고 작은 검상 자국이 어지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상처를 본 순간 나는 놈이 누군지 떠올랐다. 내가 궁에 있을 때 상소 하나가 올라왔었다. 함길도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놈을 잡기 위해 보낸 사냥꾼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내용이었다. 이놈이 그때 그 놈이구나. 내 오늘 내 놈을 잡아 백성들의 근심을 덜어주리라. 바로 그때 놈이 나를 향해 몸을 날렸다. 나 역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놈을 향해 전신 공력을 실은 일장을 날렸다. 순간 놈의 이마와 내 주먹이 정확히 부딪혔다. 쾅!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더구나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놈과 나는 동시에 뒤쪽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나는 오른쪽 팔목을 움켜잡고 오만상을 쓴 채 놈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까의 충격으로 팔목이라도 부러진 듯한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다. 반면 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머리를 가끔 흔들어대며 미친 듯이 포효하고 있었다. 이미 놈의 눈은 분노 때문인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런 지근거리에서 내 필살기가 먹히지 않았다면 조령이 위험하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령이 있는 물 웅덩이로 뛰어들며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랑이 반대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울부짖던 호랑이는 달아나는 나를 보자 내 뒤를 쫓기 시작했다. 내 품에 안긴 채 뒤를 바라보고 있던 조령은 호랑이가 가까워질 때마다 놀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 목줄기에서 놈의 거친 숨결이 느껴졌지만 나는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달리고 또 달려야만 했다. 조령은 연신 비명을 질러대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도 호랑이 놈은 좀채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내 몸 혼자였다면 벌써 뿌리치고 달아났겠지만 조령을 아는 상태론 이것이 최선이었다. 나는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겨우 걸음을 멈출 수 있었다. 걸음을 멈춘 내 얼굴은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아마도 무공을 배운 이래 처음으로 흘린 땀이리라. 그런 날 측은히 바라보던 조령이 내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공자님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물론입니다. 전 아무렇지도. 조령을 바라보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 눈에 비친 조령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더구나 희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여체는 삶은 계란의 껍질을 갑벗겨낸 듯 희고 뽀얀 살결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나를 이상히 바라보던 조령 역시 뭔가를 깨달은 듯 두 손으로 온몸을 감싸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들어 시선을 피했다. 미안하오. 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감촉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세 그대로 한참 동안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 공자님. 조령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그제서야 퍼뜩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낭자, 절대 일부러 옷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오. 내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너무 급한 마음에 용서하시오. 아니, 용서하지 마시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얼른 가서 옷을 가지고 오겠소. 그러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 말을 들은 조령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가지 마세요, 공자님.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조령은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시선으로 나를 만류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조령의 커다란 눈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그런 조령을 안심시킨 후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조령의 몸을 감싸 주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낭자. 내가 낭자 곁에 있지 않소. 그리고 이제 놈은 따돌린 듯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이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좋겠소. 나는 장가지들을 모아 불을 지폈다. 불길이 피어오르며 무겁던 어둠을 몰아내자 조령은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조령은 놀라고 지친 듯 이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나는 그런 조령을 보며 혹시 모를 위험을 경계하느라 밤을 꼬박 지새야만 했다. 경계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날은 쉬 밝아오지 않았다. 나는 날이 밝기 전에 꿩 한 마리를 잡아와 모닥불에 굽기 시작했다. 꿩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갈 때쯤 조령이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조령은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쉬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일어나셨소, 낭자? 마침 꿩이 먹기 좋게 잘 익은 것 같소. 내 말에 조령은
그저 얼굴을 붉히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제 이런 걸? 나는 대답 대신 잘 익은 꽁다리 하나를 뜯어 조령에게 내밀며 말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금방 몸이 풀릴 겁니다. 자, 어서요. 조령은 다리 한 짝을 건네 받으며 말했다. 공자님도 어서 드세요. 내가 고기를 먹기 전엔 절대 조령이 먹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기에 보란듯이 나도 다리 한 짝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제서야 그녀도 그 작고 앙증맞은 입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역시 양념 없이 먹는 고기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다. 조령과 지내며 내 입맛이 궁궐생활 못지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령을 보며 말했다. 지금쯤이면 그 호랑이 놈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른 가서 짐가방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내 말을 들은 조령은 놀란 눈을 한 채 내게 말했다. 저도 따라가겠어요. 조령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런 산중에 그녀 혼자 두고 간다는 것도 영 마음에 걸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나는 조령을 번쩍 안아든 채 조령이 목욕을 했던 곳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제발 그 호랑이 놈이 멀리 사라졌길 빌며. 나는 잃어버린 배낭을 찾기 위해 날이 밝기가 무섭게 조령을 안고 출발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배낭은 갈기갈기 찢기고 뜯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조령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다행히 어디에서도 놈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놈은 이 근처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올 테니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셨죠? 조령은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내가 숲을 둘러보는 동안 조령은 깨지고 엎질러진 양념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숲을 살피던 나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맞은편 숲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놈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우선 조령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놈에게서 전혀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죽은 것처럼. 한편 못쓰게 된 양념통을 정리하고 있던 조령의 마음은 눈물이 날 만큼 속이 상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던 공자의 얼굴을 떠올리자 더욱 속이 상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못쓰게 된 양념통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조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바로 그때 조령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낭자, 여기를 보시오. 놈이 죽었소. 내 슈퍼 울트라 메가 토급 핵주먹 한 방에 놈이 저 세상으로 갔단 말이오. 보시오.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나는 내 주먹을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위험해. 아주 위험해. 이제부턴 절대 함부로 주먹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큰 호랑이도 한 방인데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사망일 거야. 위험해. 아주 위험해. 나는 놈의 꼬리를 잡고 조령이 있는 곳으로 놈을 질질 끌고 나왔다. 놈을 본 조령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런 조령을 보며 내가 말했다. 괜찮으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놈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리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낭자. 내 말을 듣고도 조령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래도 전 무서워요. 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조금 떨어져 계십시오. 이제부터 놈의 가죽을 벗길 생각입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말에 조령이 기겁을 하며 말했다. 가죽을 벗겨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공자님?
나는 웃으며 조령에게 말했다. 놈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현상금을 그냥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현상금이라는 말에 조령의 눈동자가 빛났다. 현상금이 얼만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만냥입니다. 만냥이라는 말에 조령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다. 공자님, 망가지지 않게 잘하셔야 돼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요리를 하느라 칼을 많이 다뤄봤는데 그냥 제가 가죽을 벗길까요? 나는 손까지 내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하니 낭자께서는 저리 가셔서 하던 일을 마저 하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조령은 내가 미덥지 않은지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령을 얼르고 달래 겨우 보낼 수 있었다. 조령은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공자님, 상금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가죽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낭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조령은 갑자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조령은 현상금을 받으면 공자님과 한 곳에 정착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조령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여 준 후 호랑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놈을 마주하고 앉았다.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움직일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네가 움직이는 바람에 칼날이 삐딱선이라도 타게 되면 조령이 눈물을 쏟아낼지도 모르니까. 그랬다간 넌 내 손에 2번 죽을 줄 알거라. 알겠느냐? 나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한 후 칼을 찔렀다. 지지직. 검은 가죽을 뚫지 못한 채 힘에 밀려 옆으로 미끄러질 뿐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찔렀지만 검은 끝내 놈의 가죽을 뚫지 못했다. 나는 검을 들어 보았다. 검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다. 나는 조령을 한번 슬쩍 돌아본 후 놈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찾을 생각이었다. 그러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놈의 배꼽 아래쪽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손으로 그곳을 살펴보았다. 분명 안에 뭔가가 있었다. 나는 검을 치켜든 손에 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모여들던 기가 어느 순간 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기를 머금은 검은 웅웅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조령이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가 들고 있는 검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는 신기한 듯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웅웅거리던 검 주위로 빗무리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검 주위로 오라가 일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것이 무협소설에 나오는 검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거였어? 나는 조령을 보며 말했다. 낭자, 이제부터 놈의 배를 가를 겁니다. 보기 흉할 것이니 조금 물러나 계세요. 내 말을 들은 조령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런 조령의 모습을 확인한 후 나는 놈의 배에 검을 밀어 넣었다. 검은 아무런 저항 없이 놈의 가죽을 뚫고 들어갔다. 나는 놈의 배를 한 번에 갈랐다. 그리고 놈의 기운이 느껴진 곳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나는 그곳에서 칠채무빗이 감돌고 있는 구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구슬을 본 조령이 놀란 듯 내게 말했다. 혹시 이게 구미호나 이무기처럼 천년 묵은 영물이 몸에 있다는 여의주가 아닌가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령이 황급히 말했다. 공자님, 어서 그 구슬을 입안에 넣으세요. 어서요. 나는 조령의 다급한 말투에 얼떨결에 구슬을 입에 넣었다. 구슬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한 줌 물로 변했고 나는 그걸 얼떨결에 삼키고 말았다. 순간 참기 힘들 정도의 역하고 비린 맛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우와, 우와, 나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토악질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나 역겨워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비위가 상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런 나를 위로하며 조령이 말했다. 공자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말하고 있는 조령은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나는 조령을 위로해 줄 마음이 여유가 없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령의 말처럼 역겹고 비린 맛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멀쩡해진 얼굴로 조령을 보며 말했다. 낭자, 이젠 괜찮아졌습니다. 비린 맛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내 말을 들은 조령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다행이에요, 공자님. 조령의 말을 들은 나는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런데 왜 이걸 입에 넣으라고 한 것입니까? 영험한 기운이 서려있는 구슬은 영물의 몸에서 꺼내는 즉시 복용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그만 용서하세요, 공자님.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나는 다시 놈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는 놈의 가죽을 정리하는 동안 알 수 없는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 피로감은 점점 더 내 몸을 옥죄어 왔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조령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왜 그러세요, 공자님? 어디 불편하세요? 내 표정을 살피던 조령이 깜짝 놀라며 내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다. 어머, 이를 어째? 공자님 이마가 펄펄 끓고 있어요. 나 역시 불쾌할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하여 마치 내 몸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네, 공자님. 그제서야 조령도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저 내가 빨리 완치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할 따름이었다. 나는 새벽 무렵에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잠을 깨고 말았다. 나는 겨우 잠든 조령이 나 때문에 잠을 깨는 걸 원치 않았다. 나는 계곡으로 걸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머리를 처박은 채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어찌된 영문인지 갈증은 쉬 풀리지 않았다. 나는 옷을 벗고 그 차가운 계곡 속에 몸을 담궜다. 하지만 그 물이 차다는 걸 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뜬 조령은 내가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밤새 간호하는 동안 조령은 두려운 마음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행이야. 공자님이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어서. 조령은 내가 언제나처럼 사냥을 나간 거라 생각했다. 그래도 밤새 간호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공자님이 돌아오시면 음식을 맛있게 해드려야지. 조령은 배낭에 남아있던 재료들을 들고 계곡으로 발길을 돌리다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공자님! 사냥을 나간 줄 알았던 공자가 계곡 아래,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몸을 반쯤 찬 계곡물에 담근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힘겹게 물 밖으로 끌어내자 이내 공자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공자의 몸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마치 타다 남은 숯덩이처럼 점점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 나를 보던 조령은 자신의 치맛단을 찢어 그것을 물에 적셔 달아오른 내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내 몸을 닦던 조령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에그머니나.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엔 무엇인가 불끈 솟아 있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조령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처럼 깨닫고 있었다. 공자님. 조령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쫓던 서릉의 최후가 이리도 허망할 줄이야. 공자의 몸을 젖은 천으로 닦고 있던 조령은 소스라치게 놀람에 몸을 일으켰다. 그곳엔 놀랍게도 괴이하게 생긴 노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두 노인은 조령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나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붉은 머리카락에 뚱뚱한 체구를 지닌 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다. 어린 놈이 지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만 부렸군.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는 게 용하군. 그 말을 들은 삐쩍 마르고 백발의 노인이 말을 받았다. 이제 곧 칠공에서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 죽을 테니 그만 가세나. 두 노인이 몸을 일으키며 가려 했다. 조령은 다급히 두 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공자님을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조령의 말을 듣고 있던 붉은 머리카락의 노인이 가짠타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년의 목숨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는 내년에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까 썩 물러서거라. 그렇게 말하던 붉은 머리카락을 한 노인의 얼굴에 갑자기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살리고 싶으냐? 내년의 목숨보다 더한 것을 내놓더라도 말이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막상 닥치고 나면 네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 조령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소녀 무엇이든 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두 사람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백발의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염가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 말을 들은 붉은 머리카락의 노인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얼굴을 한 채 말했다. 빈가 내 놈은 끼어들지 말고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거라. 살리고 싶어 죽겠다는데 까짓거 살려주지. 그 말을 들은 조령이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염가는 조령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조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건 동시였다. 어찌 그런... 조령의 표정을 살피던 염가는 몸을 벌떡 일으키며 더 들을 것도 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 표정은 무엇이냐? 그새 마음이 바뀐 것이냐?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말을 마친 염가가 발걸음을 돌리려 하자 조령은 황급히 염가의 발에 매달리며 말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가는 그것 보라는 표정을 지으며 빈가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런 염가를 보며 빈가가 혀를 차고 있었다. 짓궂기는 도대체 어린 계집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고. 어서 돌아가자니까. 귀찮은 걸 천성적으로 싫어하던 빈가로선 염가의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스릴 수밖에 없었다. 저리 오지랖을 떨다 분명 큰 사고를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외골수의 고집불통인 저 뚱땡이 노인네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에 또 사고를 치면 자신은 결코 끼어들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빈가였다. 옷고름을 풀던 조령은 수치심과 무력감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빙가가 조령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포기하거라. 포기한다고 해서 너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미 저자의 몸은 극양지체가 되었다. 여린 너의 몸으론 결코 저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너 또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거라. 그 말을 들은 조령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 이미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빙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빙가는 자신의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조령의 손에 쥐어주었다. 먹거라. 네가 버티는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빙가는 그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잠시 환단을 바라보던 조령은 그것을 들어 입안에 넣었다. 그런데 입안으로 들어간 환단은 거짓말처럼 한 줌 물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 청아함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숲으로 사라졌던 염가가 돌아왔다. 커다란 나무 토막을 들쳐매고 나타난 염가는 완전하기 좋은 자리를 찾아 나무 토막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 앉아서 보면 아주 잘 보이겠군. 염가는 좋은 구경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조령의 악담은 입술 사이로 핏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조령은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 염가를 노려보며 옷걸음을 풀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처럼 눈동자를 빛내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염가의 눈과 조령의 눈이 그만 마주치고 말았다. 염가는 겸연쩍은 듯 괜히 헛기침을 해보았지만 조령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인연이? 지금 나하고 눈싸움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이거? 조령이 저고리를 벗자 이내 하얀 어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령은 염가를 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보란듯이 치맛단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치마를 막 벗으려는 순간 염가는 몸을 일으키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밥을 너무 일찍 먹었나? 갑자기 시장기가 도는군. 염가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제서야 주저앉은 조령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희다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조령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고 있었다. 가늘게 벌린 그녀의 입가로 신음성이 터져나왔다. 조령은 고통에 전신을 부르르 떨며 누워있는 공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저 역시 여인인가 봅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허물어져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하여도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처음 본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 용서하지 마세요. 그녀의 호수처럼 커다란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밀려들던 고통조차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조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잠들어 있는 공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은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어두운 새벽. 조령은 지친 몸을 일으키며 공자의 몸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죽은 듯 잠들어 있던 공자가 눈을 떴다. 그런데 조령을 보고 있는 그 눈빛이 어제 보았던 호랑이 그것과 비슷했다. 조령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고 말았다.
그리고 그 낯설음에 공자에게서 떨어지려 했다. 바로 그때 공자의 거친 손과 몸이 조령을 덮쳤다. 너무 놀란 조령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런 조령을 노려보고 있는 공자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야수의 눈빛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던 순간 조령의 입가로 고통에 찬 비성이 터져나왔다. 사내가 하체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